파트. 역사는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찢어진 페이지가 있다. 역사는 연속적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이어지고 지식은 쌓이며 문명은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마치 책의 페이지처럼 하나씩 차례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그 책을 펼쳤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페이지가 찢어져 있는 겁니다. 5페이지에서 갑자기 56페이지로 건너뛰어 있고 그 사이 50장이 통째로 사라진 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의 역사를 거대한 상승곡선으로 그립니다. 동굴에서 시작해 도시로, 도구에서 기계로, 어둠에서 빛으로. 발전은 느릴 수 있지만 멈추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 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끊겨 있습니다. 때로는 찢어져 있고 때로는 아예 지워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혹은 시간이 그냥 삼켜버린 것처럼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쓰던 일기장이 있습니다. 매일 밤 한 페이지씩 채워나가던 노트인데 어느 날 문득 펼쳐보니 중간에 50페이지가 깨끗하게 뜯겨나가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고 뒷 페이지에도 일상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그런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불타는 순간이 있습니다. 도시가 비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자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빈틈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런 빈틈들을 찾아갈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요.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급하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을 하며 버텼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걸까요?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돌로 쌓은 벽, 땅속에 묻힌 도구, 부서진 도자기, 뼈. 유적은 존재합니다. 폐허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기록이 멈춥니다. 마치 펜을 들고 쓰던 누군가가 갑자기 일어나 떠난 것처럼 문장이 끝나지 않은 채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년,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넘게 침묵이 흐릅니다. 이런 공백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중해의 청동기 시대가 갑자기 꺼진 순간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 유럽 대륙에서 문자가 사라진 세기들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인이 도착하기 직전 거대한 도시들이 텅 비어버린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인더스 계곡에는 고도로 발달한 도시가 남아있지만 그들이 쓴 문자를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왕국과 문화는 외부의 손에 의해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항해의 비밀은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어느 순간 끊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마치 갑자기 완성된 것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시기에는 인류 전체가 어떤 거대한 재설정을 겪은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그림자들의 지도를 따라갈 겁니다. 청동기 분기의 불길 속으로, 로마 이후의 어둠 속으로,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의 텅 빈 들판으로, 인더스의 해독되지 않는 기호들 속으로, 지워진 아프리카의 연대기 속으로, 태평양의 끝없는 파도 속으로, 이집트 피라미드 이전의 안개 속으로, 그리고 영거 드라이아스의 얼어붙은 리셋 속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재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터리들은 내일도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 질문들의 본질입니다. 그것들은 해결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르는 것은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급한 현실과 달리
과거의 수수께끼는 고요히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있을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책처럼 먼지 덮인 선반 위에서 언젠가 누군가 펼쳐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나요? 아니면 소파에 기대어 있나요? 지금 몇 시인가요? 창밖은 어둡나요? 아니면 새벽이 밝아오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빈틈으로 들어갑니다. 한 세대 안에 문명이 꺼지는 순간으로요. 청동기 세계의 정전, 지중해의 밤으로 천천히 카메라를 돌립니다. 파트 2. 청동기 세계의 정전, 한 세대 만에 꺼진 지중해. 기원전 13세기의 지중해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왕국은 파라오의 권위로 나일 계곡을 지배했고 히타이트 제국은 아나톨리아의 고원에서 철과 전차를 다루었습니다. 미케네의 궁전들은 그리스 본토와 크레타 섬에 우뚝 서 있었고 키프로스와 레반트 해안의 도시들 우가릿, 비블로스, 시도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배들이 오갔습니다. 주석과 구리가 지중해를 가로질렀고 호박은 발트해에서 내려왔으며 상아와 금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흘러들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문명들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단어는 없었지만 개념은 존재했습니다. 왕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르나 서신 이집트에서 발견된 점토판 외교 문서들에는 왕들이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선물을 요구하고 딸을 혼인시키고 동맹을 맺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동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였습니다. 구리와 주석이 만나야만 만들어지는 합금이었고 그 두 금속은 서로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주석은 특히 희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베리아 반도 혹은 영국 어딘가에서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은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문명이었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기원전 1200년 전후,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몇십 년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투사 히타이트의 수도가 불탔습니다. 우가릿이 파괴되었습니다. 미케네의 여러 궁전이 동시에 화재 흔적을 남기며 무너졌습니다. 트로이는 여러 번 파괴된 흔적을 보이지만 그중 하나가 이 시기와 겹칩니다. 키프로스의 도시들이 버려졌습니다. 이집트는 살아남았지만 약해졌습니다. 람세스 3세는 자신의 신전벽에 바다민족이라는 정체불명의 침략자들과 싸웠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한두 곳의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히는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무너질 때 설명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 서기관, 관리, 왕이 사라지거나 도망가거나 죽으면 그들이 쓰던 언어와 문자도 함께 사라집니다. 미케네의 선형 문자 B는 궁전 행정체계의 일부였습니다. 궁전이 무너지자 문자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약 400년 동안 그리스 본토에서는 문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그리스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바다민족은 누구였을까요? 이집트의 기록에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펠레셋, 체케, 셰르덴, 다뉴나. 하지만 그것은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부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침략자였다고 말합니다. 이주민 집단이 무리를 지어 내려와 해안 도시들을 약탈했다고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묻습니다. 그들은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과였을까요? 혹시 그들도
다른 곳에서 쫓겨난 난민들이었을까요? 붕괴가 먼저 일어나고 그 혼란 속에서 이동이 시작된 건 아닐까요? 기후도 의심받습니다. 고기후 자료, 나무 나이테, 퇴적물, 화분 분석에서는 이 시기에 가뭄이 심해졌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동지 중해 지역에 몇십 년간 비가 적게 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가뭄은 농업을 압박하고 농업이 압박받으면 사회가 흔들립니다. 기근이 오고 사람들이 이동하고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뭄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시대에도 건조한 시기가 있었지만 문명이 통째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은 압력이었을지 모르지만 방아쇠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청동기 문명은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주석은 멀리서 와야 했고 구리도 특정 광산에서 나왔으며 무역로는 여러 왕국을 거쳤고 각 왕국은 서로에게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지만 동시에 취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A 왕국이 약해지면 A와 거래하던 B도 타격을 받고 B가 흔들리면 C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현대의 공급망을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동안 우리는 작은 부품 하나가 부족해져서 자동차 공장 전체가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이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주석 부족도 비슷했을 겁니다. 주석이 멈추면 청동 생산이 멈추고 청동이 멈추면 무기와 도구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군사력과 농업이 약해지고 그러면 왕국이 흔들립니다. 미케네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궁전의 서기관이 점토판에 글을 새깁니다. 재고 목록, 식량 배급, 군대 배치, 평범한 행정 문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납니다. 침략자가 왔을 수도 있고 내부 반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냥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궁전은 불타고 점토판은 우연히 구워져서 남습니다. 만약 불이 나지 않았다면 그 점토판들은 말라서 부서졌을 겁니다. 하지만 불 덕분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침묵이 옵니다. 400년 가까이 그리스 본토에서는 기념비적인 건축이 사라집니다. 문자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었지만 다르게 살았습니다. 작은 마을로, 단순한 도구로, 구전으로요. 도시의 시대가 끝나고 마을의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곳이 똑같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레반트 해안의 페니키아 도시들 티레, 시도는 상대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상 무역을 이어갔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는 약해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람세스 3세 이후로 제국의 힘은 줄어들었지만 왕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편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혼란스럽고 기록되지 않은 재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얼마나 쉽게입니다. 얼마나 쉽게 복잡한 문명이 무너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네트워크가 끊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라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요. 청동기 붕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다르게, 하지만 계속해서요. 철기 시대가 왔고 페니키아 문자가 퍼졌고 결국 그리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 그 400년은 그림자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암흑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무지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있었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어둠으로 이동합니다. 청동기에 불이 꺼진 지 1000년도 더 지난 뒤 또 다른 제국이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된 제국입니다. 로마가 무너진 뒤 유럽 대륙에서 글자가 사라지는 순간으로요. 파트 3.
로마 이후 글자가 사라진 대륙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느 날 눈을 뜨는데 도시가 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포장되어 있고 수도교는 여전히 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도시를 유지할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엔지니어, 관리, 세금 징수원, 군인, 상인, 체계를 작동시키던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교는 서서히 막히고 도로는 갈라지고 건물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없거나 고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476년 이후에 서유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히는 476년은 상징적인 날짜일 뿐입니다. 그날 마지막 서방 로마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폐위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그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그 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동방의 비잔티움 제국은 100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쪽에서는 뭔가 근본적인 것이 깨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단순히 군사력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시가 세금을 냈고 세금으로 군대를 유지했으며 군대가 도로를 지켰고 도로가 무역을 가능하게 했으며 무역이 도시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도시가 줄어들면 세금이 줄고 세금이 줄면 군대가 약해지고 군대가 약해지면 도로가 위험해지고 도로가 위험해지면 무역이 끊기고 무역이 끊기면 도시가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시작되면 빠릅니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서유럽의 도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런던, 파리, 텔른 같은 곳은 로마 시대에는 수만 명이 살던 도시였지만 6세기에는 몇천 명, 어쩌면 몇백 명으로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시골로 갔습니다. 도시는 무역과 행정과 안전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면 도시에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땅에서 직접 먹을 것을 키우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사라지면 글자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해력을 교육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글을 못 읽게 된다고요. 하지만 로마 시대의 학교는 많지 않았습니다. 글은 주로 도시 직업의 도구였습니다. 상인이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가가 계약서를 쓰고 군인이 명령서를 읽었습니다. 글은 실용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줄어들고 무역이 끊기고 행정이 단순해지고 직업이 사라지면 글을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브리튼 섬의 경우는 특히 극적입니다. 로마가 410년에 브리튼에서 군단을 철수시킨 뒤 몇십 년 사이에 라틴 문자가 거의 사라집니다. 로마식 건축이 멈추고 도시가 버려지고 심지어 도자기 바퀴 같은 기술도 잊혀집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브리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마을을 이루고 싸우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특히 라벤나 같은 곳은 비잔티움의 영향 아래 문자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갈리아 남부도 상대적으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로마 이후 유럽에서 지식의 방주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성경을 필사했고 그 과정에서 라틴어를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텍스트들도 일부 필사했습니다.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키케로. 만약 수도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책들을 읽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도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양피지는 비쌌습니다. 종이는 아직 유럽에 도착하지 않았고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만 왔는데 무역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복사할 것인가? 성경은 당연히 복사했습니다. 교부들의 저작도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교도 철학자의 책은요? 과학 논문은요? 시는요? 그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양피지를 재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팔림프세스트 지워진 원고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된 텍스트를 긁어내고 그 위에 새 글을 쓴 양피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기술로 일부 팔림프세스트의 원래 텍스트를 복원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키케로의 국가론 같은 중요한 텍스트도 팔림프세스트로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만약 그 양피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우리는 그 책이 존재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기술도 후퇴했습니다. 로마식 콘크리트 판테온의 돔을 만든 그 놀라운 재료의 제조법이 잊혀졌습니다. 중세 건축가들은 같은 규모의 돔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르네상스 때까지요. 로마의 수도교는 복잡한 아치와 정밀한 기울기로 수 킬로미터를 물을 날랐지만 그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중세 도시들은 종종 우물이나 강물에 의존했습니다. 표준화도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도로폭, 벽돌 크기, 화폐, 도량형이 비교적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무너지고 각 지역이 분리되면서 모든 것이 지역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리브르와 영국의 파운드는 같은 로마 단위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도시마다, 영주마다 다른 기준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어둡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희미하게 전설처럼 기억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거인들이 이 돌들을 쌓았다는 식으로요. 실제로 중세 사람들은 로마 유적을 보고 거인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됐던 거죠. 바이킹은 또 다른 종류의 공백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성과는 거대했습니다.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그들은 유럽의 강과 바다를 누볐습니다. 영국을 침략했고 프랑스 북부에 정착했고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발견했고 심지어 북아메리카에도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항해자였고 무역상이었고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룬 문자가 있었지만 주로 짧은 비문에 사용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세기에 아이슬란드에서 사가라는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는 사건이 일어난 지 몇백 년 뒤에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라기보다는 역사 소설에 가깝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각색인지 우리는 종종 알 수 없습니다. 핀란드 북아메리카의 바이킹 정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가에서 그 이야기를 읽습니다. 레이프 에릭손이 서쪽으로 항해해서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고요. 그리고 20세기에 뉴펀들랜드의 랑스 오메도우에서 바이킹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가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몇 번이나 갔는지, 왜 떠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고고학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쓰레기 더미, 주거지 흔적, 무덤의 부장품, 이것들은 말없이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원래의 형태를 추측할 뿐입니다. 어둠은 무지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은 기록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는 법을 알았고, 집을 짓는 법을 알았고, 도구를 만드는 법을 알았고, 노래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글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마 이후의 유럽은 천천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샤를마뉴의 르네상스, 수도원 학교,
대학의 등장. 글이 돌아왔고 책이 돌아왔고 지식이 다시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 약 5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몇백 년은 여전히 희미합니다. 우리는 큰 흐름을 알지만 세부는 어둠 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유럽이 글자를 잃고 있을 때 대서양 너머의 대륙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곳에도 도시가 있었고 네트워크가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텅 빈 땅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입니다. 파트 4. 기록이 오기 전에 대륙이 비어버렸다.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의 빈틈. 불과 500년 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제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15세기 유럽의 왕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고 어떤 전쟁을 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대서양 너머 아메리카 대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모릅니다.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종종 빈 땅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광활한 숲, 드넓은 평원, 그리고 띄엄띄엄 흩어진 작은 부족들. 그들은 이것을 처녀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착각이라기보다는 타이밍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빈 땅은 원래 비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비워진 땅이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 아메리카 대륙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논쟁적인 질문입니다. 추정치는 학자마다 크게 다릅니다. 보수적인 추정은 약 5천만 명, 좀 더 높은 추정은 1억 명이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구조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구의 대부분이 접촉 후 한 세기 안에 사라졌습니다. 90%라는 숫자가 자주 언급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90%까지도요. 이것은 전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살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티푸스. 유럽인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그들은 질병을 가져왔고 그 질병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면역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질병은 사람보다 빠릅니다. 유럽인이 직접 가지 않은 곳에도 질병은 먼저 도착했습니다. 무역로를 따라, 강을 따라, 사람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복자가 어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는 원래 사람이 없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년 전 혹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카오키아를 이야기해 봅시다. 미시시피 강 근처, 지금의 일리노이주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11세기에서 14세기 사이 이곳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정착지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대 2만 명 정도였을 거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중세 런던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카오키아의 중심에는 몽크스 마운드 거대한 토루가 있습니다. 밑변이 약 300m에 달하는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린 흙 피라미드입니다. 주변에는 수백 개의 작은 마운드들이 있었고 광장이 있었고 목재 원형 구조물 우드헨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문 관측용이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동지와 충분을 표시하는 정렬이 있습니다. 카오키아는 고립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트워크의 중심이었습니다. 미시시피 강과 그 지류를 따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유사한 마운드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에토와 마운드빌, 스파이로 이것들은 각각의 지역 중심지였고 서로 무역하고 교류했을 것입니다. 구리는 오데오 지역에서 왔고 조개는 멕시코만에서 왔고 흑요석은 서쪽 산지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교역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4세기 무렵 카오키아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15세기에는 사실상 버려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불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파괴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가설들이 있습니다. 환경 부담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주변의 목재와 사냥감을 고갈시켰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동의 시기는 소빙하기의 시작과 겹치며 농업 조건이 나빠졌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균열 중앙 권력이 약해지면서 주변 지역들이 독립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모든 것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문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긴 텍스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운드를 보고 유물을 보고 배치를 보고 추측할 뿐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차코 캐니언이 있습니다. 뉴멕시코의 건조한 고원지대에 9세기부터 12세기 사이에 거대한 복합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푸에블로 보니토가 가장 유명합니다. 600개가 넘는 방이 있고 일부 벽은 5층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석조 건축이었고 나무 대들보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지에서 운반되어 왔습니다. 차코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직선 도로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때로는 계단을 깎아 절벽을 오르내리며 완벽하게 곧은 선으로 뻗어나간 도로들. 이것들은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다른 푸에블로로요. 차코는 고립된 건물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에서는 천문 정렬이 발견됩니다. 하지와 동지를 표시하는 창문, 암각화와 연결된 그림자 패턴. 그런데 12세기 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차코 캐니언은 천천히 버려집니다. 이번에도 명확한 파괴의 증거는 없습니다. 가뭄이 원인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나무 나이테 분석에서 이 시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가뭄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물이 없으면 옥수수를 키울 수 없고 옥수수를 키울 수 없으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뭄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환경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축에 필요한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긴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트와 평민 사이의 격차, 자원 분배의 불평등, 결국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주변 지역의 푸에블로 공동체에 흡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피, 주니, 그들은 차코를 기억합니다. 조상의 땅으로요. 하지만 왜 그때 떠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흐릿해졌습니다. 메사 베르데의 절벽 주거지도 비슷합니다. 13세기에 지어졌다가 14세기 초에 버려졌습니다. 놀라운 석조 건축물들이 절벽 틈새에 자리 잡고 있지만 주민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빈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유럽인보다 앞서서요.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 먼저요. 이것은 조용한 비유로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질병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강을 따라, 무역로를 따라요.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의 가족이 걸렸고 그 가족이 이웃을 만나고 이웃이 다른 마을을 방문하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치사율은 끔찍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몇 주 만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유럽인이 어떤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땅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는 비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땅은 최근에, 아주 최근에 비워진 것이었습니다. 집들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밭은 자라고 있었지만 경작자는 사라졌습니다.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록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잃었습니다. 구전 전통은 강력했습니다. 이야기꾼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전의 취약성은 전승이 끊기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죽고
그 자녀도 죽고 그 손자도 죽으면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점토판처럼 남지 않습니다. 양피지처럼 남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는 새로운 도구를 얻었습니다. 라이다 항공 레이저 스캔은 수발에 숨겨진 구조물을 드러냅니다. 위성 이미지는 옛밭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땅속의 기초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니다. 아마존의 정글 아래에 거대한 토지 이용 흔적이 있습니다. 직선 도로, 격자형 배치, 운하. 처녀숲이라고 불렸던 곳이 실제로는 수백 년 동안 관리된 경관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폐허를 읽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읽지 못합니다. 누가 그 도시를 세웠는지, 어떤 신을 섬겼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왜 떠났는지, 그것들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가 남아있고 심지어 문자도 남아있지만 그 문자를 아무도 읽지 못하는 곳으로요. 인더스 계곡의 정교한 도시들, 그리고 그들의 잠긴 언어로요. 파트 5. 도시는 남았는데 언어가 잠겼다. 인더스 문명의 침묵. 기원전 3000년기 중반,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가 막 지어지기 시작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도시 국가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동쪽으로 인더스 강 유역에는 어떤 면에서 더 도시적인 문명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이 두 도시는 인더스 문명 혹은 하라파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도록 계획적입니다. 거리는 격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주요 도로,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좁은 골목들. 건물은 표준화된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벽돌의 비율은 4:2:1로 거의 일정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격입니다. 각 집에는 우물이 있거나 공동 우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정교했습니다. 집안의 하수는 지하 배수로로 연결되었고 그 배수로들은 거리의 주요 하수도로 모였습니다. 덮개가 있어서 유지 보수가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로마보다 약 2000년 앞선 위생 시스템입니다. 모헨조다로에는 대욕장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약 12m세 7m 크기의 수조인데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으며 주변에 작은 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뢰용 목욕탕, 공동 목욕시설,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고대 문명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이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희박합니다. 거대한 왕궁이 없습니다. 분명히 식별되는 신전이 거의 없습니다. 왕의 무덤이나 거대한 기념비적 조각상도 없습니다. 물론 큰 건물들은 있습니다. 곡물 창고라고 불리는 구조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처럼 나는 왕이다, 경배하라고 외치는 건축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인더스 문명이 상대적으로 평등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혹은 적어도 권력의 과시 방식이 달랐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확정된 주장이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더스 문자, 이것은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수천 개의 인장과 토기 조각에서 기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400개에서 600개 정도의 서로 다른 기호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문장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대부분 5개에서 10개 정도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 비문이 없습니다. 로제타 스톤 같은 여러 언어로 쓰인 대조 텍스트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문자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상징 체계일까요? 이것조차 논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통계 분석을 사용해서 인더스 기호의 패턴이 언어의 패턴과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기호들이 나타나는 순서, 빈도, 조합 방식을 분석하면 이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문법 구조를 가진 쓰기 체계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하지만 회의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문자라면 왜 긴 텍스트가 없을까요? 왜 비문은 항상 인장이나 작은 유물에만 있을까요? 혹시 이것은 이름이나 소유 표시 혹은 심벌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신화를 모릅니다.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법, 그들의 행정체계, 그들의 무역계약, 그들의 시, 그들의 노래 모두 침묵 속에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인더스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인장, 붉은 토기, 청동 조각상, 춤추는 소녀라고 불리는 작은 청동상은 특히 유명합니다.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은 채 팔찌를 잔뜩 낀 팔을 들고 있는 소녀. 3500년 전의 순간이 금속 속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무용수? 귀족? 평민?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말이 없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쇠퇴도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은 청동기 붕괴처럼 갑작스럽고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희미해짐이었습니다. 천천히 몇 세기에 걸쳐 도시들의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거나 분산되었습니다. 건축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도시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기후와 환경이 자주 언급됩니다. 인더스 강과 그 지류들의 흐름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라스와티 강고대 텍스트에 언급되는 큰 강이 말랐을 거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몬순 패턴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면 농업이 어려워지고 도시를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무역 네트워크의 변화도 가능성입니다. 인더스는 메소포타미아와 교역했습니다. 서령 문자 기록에 멜루하라는 땅이 언급되는데 이것이 인더스 지역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가 혼란에 빠지면 무역이 끊기고 그러면 인더스 도시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에 베다 문화가 등장합니다. 인도 아리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종교 텍스트인 베다. 그런데 인더스 문명과 베다 문화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연속일까요? 단절일까요? 이것도 논쟁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인더스 문명이 무너진 뒤 외부에서 인도 아리아인들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인더스 문명의 후손들이 베다 문화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유전학 연구는 복잡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 인구 집단의 혼합, 이동, 그리고 변화. 확실한 것은 연속성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 전환의 세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더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더스가 남긴 것 중 하나는 표준화의 감각입니다. 벽돌의 비율, 도량형, 도시계획의 통일성. 이것은 광범위한 지역 파키스탄에서 인도 북부까지 해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력을 암시합니다. 중앙 권력, 공유된 문화, 교역 네트워크의 표준화. 우리는 구조를 보지만 의도를 모릅니다. 도시는 남아 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격자형이고 벽돌은 여전히 쌓여 있고 우물은 여전히 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열쇠 없는 자물쇠처럼, 코드 없는 암호처럼요. 이제 우리는 읽을 수 없음의 공백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짐의 공백으로 이동합니다. 인더스는 스스로 침묵했지만 다음에 이야기할 곳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침묵당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잃어버린 세기들로요. 파트 6. 지워진 연대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잃어버린 세기들. 아프리카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역사가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없음과 지워짐은 다릅니다. 하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했지만 누군가가 지운 것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사회들은 구전 전통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이야기꾼이자
역사가는 단순한 예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의 전문가였습니다. 왕의 계보, 전쟁의 역사, 조약의 내용, 땅의 경계, 이 모든 것을 암기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구전의 취약성은 명백합니다. 전승이 끊기면 사라집니다. 그리오가 죽고 후계자가 없으면 그가 알던 이야기도 함께 죽습니다. 점토파는 땅속에 묻혀도 남지만 기억은 뇌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식민시대는 그 전승을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언어를 금지하고 전통을 억압하고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고 새로운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유럽의 역사, 유럽의 언어, 유럽의 시각으로요. 그레이트 짐바브웨를 봅시다. 지금의 짐바브웨 남부에 있는 거대한 석조 유적입니다.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데인클로저, 거대한 타원형 돌담입니다. 높이 11m, 둘레 250m, 벽 두께 5m, 몰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화강암 블록을 정교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현지 쇼나 사람들의 조상이 만들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문화적 연속성, 지역 전통 모두 이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식민시대의 유럽인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인이 만들 수 없다. 이것은 페니키아인이 만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랍인, 아니면 솔로몬 왕의 광산, 아니면 시바 여왕의 궁전, 온갖 이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인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들이 정당화하려는 식민 지배의 논리, 문명화, 사명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로디지아, 지금의 짐바브웨 정부는 실제로 고고학자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가 외부인의 작품이라는 증거를 찾으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반대를 가리켰습니다. 결국 진실이 인정되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고 얼마나 많은 편견이 퍼졌을까요? 북쪽으로 가면 쿠시 왕국이 있습니다. 나일 강 상류, 지금의 수단 지역입니다. 기원전 8세기 쿠시는 실제로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25왕조 이른바 누비아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경사가 더 가파른 피라미드들이 메로의 같은 곳에 수백 개 남아 있습니다. 쿠시는 또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로의 문자라고 불리는 쓰기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 문자의 표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알파벳의 음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의미를 충분히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라틴 문자로 쓰인 알 수 없는 언어를 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메로의 비문들은 여전히 부분 침묵입니다. 이름은 알아볼 수 있고 일부 단어는 추측할 수 있지만 전체 문장의 의미는 흐릿합니다. 서아프리카의 노크 문화는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 후 300년경까지 지금의 나이지리아 중부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테라코타 조각을 남겼습니다. 인간 머리, 전신 조각, 섬세한 표정과 장식, 그리고 그들은 초기철 재련의 흔적을 보입니다. 하지만 노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정착 패턴, 사회 구조, 종교, 언어, 대부분이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고 구전 전승도 끊겼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로 가면 말리 제국, 송가이 제국, 가나 제국 같은 거대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부 기록, 특히 아랍 여행자들의 연대기 덕분에 윤곽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븐 바투타는 14세기에 말리를 방문하고 그 부와 조직에 감탄했습니다. 만사무사 말리의 왕은 메카 순례 중에 너무 많은 금을 나누어줘서 이집트의 금 시세를 폭락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인의 시각입니다. 만사무사 자신의 목소리는 어디 있을까요? 말리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들의 법, 그들의 시, 그들의 일상, 이것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팀북투는
중세시대의 학문 중심지였습니다. 도서관들이 있었고 학자들이 있었고 원고들이 있었습니다. 신학, 법학, 천문학, 의학, 이슬람 학문의 전통이 사하라를 건너와 이곳에서 꽃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원고들이 소실되었습니다. 전쟁, 방치, 기후, 그리고 최근에는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의도적 파괴도 있었습니다. 2013년 팀북투가 점령되었을 때 수천 권의 귀중한 원고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지역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원고들을 숨기고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불탔습니다. 최근에는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 구전 전통의 기록화, 지역 학자들에 의한 재해석, 아프리카의 역사는 천천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세계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러갑니다. 사막의 공백을 지나 바다의 공백으로요. 문서가 썩는 기후, 그래서 더더욱 이야기로만 남았던 태평양의 항해 전통으로요. 파트 7. 별과 파도로 길을 만든 사람들. 태평양 항해에 잃어버린 매뉴얼. 끝없는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수평선 너머로 또 다른 수평선, 그리고 또 다른 수평선. 육지는 보이지 않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작은 카누, 몇 명의 동료, 그리고 하늘의 별들 뿐입니다. 이것이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은 인류가 만든 가장 넓은 길을 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 이스터섬, 뉴질랜드까지 도달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몇 세기에 걸쳐 항해했습니다. 하와이는 본토에서 약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터 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약 2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태평양의 가장 남쪽 끝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 항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 항해는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별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특정 별이 뜨고 지는 방향,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들은 너울의 패턴을 읽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파도는 육지에 부딪혀 반사되고 해류에 의해 굴절되고 바람에 의해 생성됩니다. 숙련된 항해자는 카누의 흔들림만으로도 너울의 방향과 종류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를 봤습니다. 특정 새들은 매일 아침 섬을 떠나 바다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 새들을 따라가면 육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읽었습니다. 섬 위의 구름은 색이 다릅니다. 바다 위의 구름과 달리 육지의 반사광이 구름 아래를 밝게 만듭니다. 그들은 물의 색을 봤습니다. 얕은 바다는 색이 다릅니다. 해류의 경계는 색이 다릅니다. 이 모든 지식은 읽는 능력입니다.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은 세대에서 세대로 구전과 실습으로 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희미할까요? 첫째, 열대 기후입니다. 종이와 양피지는 습기에 썩습니다. 나무와 섬유는 빠르게 부패합니다. 석재 건축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기물 기반의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둘째, 지식은 구전 전승에 의존했습니다. 항해 기술은 비밀스럽고 신성한 지식이었습니다. 항해사 가문이 대대로 이어받았고 선택된 제자에게만 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책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필요하지 않았고 어쩌면 책으로 쓰는 것이 금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유럽 접촉 이후의 인구 붕괴입니다. 질병, 노예무역, 식민화. 하와이의 인구는 접촉 전 약 30만 명에서 19세기 말에는 약 4만 명으로 줄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스터 섬은 더 비극적입니다. 1860년대의 노예 사냥과 천연두로 인구가 수천 명에서 100명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지식 보유자들이 사라지면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스터 섬 라파누이은 또 다른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모아이, 거대한 석상들.
섬 전역에 약 900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평균 높이 4m, 무게 12톤, 일부는 훨씬 더 큽니다. 가장 큰 것은 높이 10m, 무게 75톤에 달합니다. 라파누이의 이야기는 종종 환경 파괴의 경고로 제시됩니다. 사람들이 도착하고 숲을 베어내고 모아이를 만들고 결국 자원을 고갈시켜 사회가 붕괴했다는 서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이 서사가 단순화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착 시기부터 논쟁입니다. 예전에는 기원 후 400년경으로 추정되었지만 최근 연구는 1200년경으로 늦춥니다. 산림 감소의 원인도 복잡합니다. 인간의 벌목도 있었지만 폴리네시아 쥐 정착자들이 함께 가져온 의의 역할도 큽니다. 쥐는 야자 열매를 먹어치웠고 그래서 나무가 재생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붕괴는 유럽 접촉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질병, 노예 사냥, 양 목장을 위한 토지 수탈, 롱고롱고 문자도 수수께끼입니다. 나무판에 새겨진 기호들인데 19세기에 수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판을 불태웠고 지식 보유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었습니다. 남은 자료는 약 25개 정도이고 대부분 파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 문자인지, 기억을 돕는 상징 체계인지, 혹은 의뢰용 디자인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난 마돌로 가봅시다. 미크로네시아의 폰페이 섬 근처 바다 위에 세워진 거대한 석조 유적입니다. 약 92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무암 기둥과 산호석을 쌓아 올렸는데 총 무게는 약 75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13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샤우델레오르 왕조의 의뢰 및 행정 중심지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건설했는지, 정확히 무엇에 사용했는지, 왜 버려졌는지 대부분이 구전 전승과 추측에 의존합니다. 태평양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남미가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폴리네시아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건넜을까요? 가설들이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남미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남미 사람들이 태평양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여러 언어에서 고구마를 뜻하는 단어가 쿠마라 혹은 비슷한 발음인데 케추아어, 잉카의 언어에서 고구마는 티유말입니다. 우연일까요? 최근 유전학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부 폴리네시아 인구에서 소량의 남미 계통 DNA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현대에 들어 전통 항해의 복원 시도가 있었습니다. 호클레아 전통 방식으로 건조된 폴리네시아 카누는 1976년부터 여러 번 장거리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현대 장비 없이 오직 전통 항해 기술만으로요. 이것은 잃어버린 지식을 다시 숨쉬게 하는 실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원래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사라졌는지 바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파도는 흔적을 지웁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의 공백을 지나 강과 사막의 공백으로 갑니다. 고대 이집트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 그 이전의 안개 속으로요. 파트 8. 피라미드 이전의 안개. 이집트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 피라미드를 상상해 보세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쿠프왕의 무덤, 높이 146m, 밑변 230m, 약 230만 개의 석재블록, 평균 무게 2.5톤씩, 기원전 2560년경에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집트 문명이 피라미드와 함께 시작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발전한 문명의 정점입니다. 이것은 사왕조 시대의 작품입니다. 그 전에 사왕조가 있었고, 이왕조가 있었고, 일왕조가 있었고, 그 전에 통일 이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통일 왕조의 성립은 대략 기원전 31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나르메르 혹은 메네스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르메르 팔레트 돌 화장판에는 왕관을 쓴 왕이 적을 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통일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렵채집 사회에서 혹은 초기 농경 사회에서 갑자기 거대한 통일 왕국과 기념비적 건축과 정교한 문자 체계가 나타난 걸까요? 물론 갑자기는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보일 뿐 실제로는 수세기의 발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의 중간 단계가 상대적으로 희미합니다. 상형 문자를 봅시다. 초기 왕조 시대 1왕조와 2왕조의 비문에서 상형 문자는 이미 상당히 발달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백 개의 기호, 문법 구조, 발음 기호와 의미 기호의 조합.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실험과 발전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습 단계는 어디 있을까요? 더 단순한 형태의 쓰기, 실험적 기호들, 시행착오의 흔적, 일부는 발견되었습니다. 나카다 시대 통일 이전의 상이집트 문화의 토기에 간단한 표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성숙한 상형 문자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큽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조의 조세르 왕 때 계단 피라미드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이집트 최초의 대형 석재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 무덤과 신전은 주로 진흙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니, 우리에게 갑자기 보이는 것처럼 석재로 거대한 구조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물론 조세르의 계단 피라미드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여러 마스타바 벽돌 무덤을 쌓아 올려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건축가 이모호테프의 실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 석재 작업의 숙련, 대규모 노동 조직, 운반 기술의 발전, 이것들의 기록이 부족합니다. 왕조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왕조 이전에 이미 왕권의 형태가 존재했을 가능성입니다. 스콜피온 킹전갈 왕 같은 이름이 유물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전설일까요? 실제 통치자일까요? 자료가 파편적이라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부타 플라야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집트 남서부 사하라 사막 안쪽에 있는 고고학 유적입니다. 기원전 7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부타 플라야에는 거석 배열이 있습니다. 돌을 원형으로 배치한 구조물, 그리고 직선으로 늘어선 돌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천문정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 직전에 해 위치를 표시하거나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 해석은 논쟁적입니다. 천문정렬이라는 주장은 때때로 과장되곤 합니다. 돌이 몇 개 있으면 우연이라도 어떤 천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부타 플라야가 집단 노동과 의뢰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돌을 운반하고 배치하고 유지하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목 생활보다 더 복잡한 사회 구조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나부타 플라야는 사하라의 녹색 시대와 겹칩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5천 년 전까지 사하라는 지금보다 훨씬 습했습니다. 호수가 있었고 초원이 있었고 동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기후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하라가 사막화됩니다. 호수가 마르고 초원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물이 있는 곳으로, 나일강으로. 이것은 조용한 밀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몇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동쪽으로 나일 계곡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문화와 지식을 가지고 왔고 나일 강변에서
융합되었을 것입니다. 이 융합의 과정에서 이집트 문명의 기초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설입니다. 우리는 확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하라의 모래 아래, 나일의 범람층 아래, 현대 도시 아래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층위들이 묻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발굴은 계속되고 새로운 유적이 발견되고 이야기는 조금씩 채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개는 남아 있습니다. 유전학과 문화 교류도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DNA 연구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러 인구 집단의 혼합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사하라, 레반트, 누비아, 이것은 단일한 기적이 아니라 여러 흐름이 만나 만들어진 문명임을 시사합니다. 하나의 비밀 문명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된 서사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공동체들이 천천히 발전하고 교류하고 융합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집트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결정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세부는 아직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문명 이전, 재난과 재설정의 시대, 영거 드라이아스, 1300년의 추락으로요. 파트 9, 가장 큰 블라인드 스팟, 영거 드라이아스와 리셋의 1300년, 빙하기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약 15억년 전 지구는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가 후퇴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숲이 북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땅으로 이동했고 새로운 자원을 발견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약 900년 전 갑자기 추락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이것은 지질학적 시기의 이름입니다. 약 900년 전부터 700년 전까지 약 200년간 지속된 급격한 한랭기입니다.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섭씨 10도 이상 하락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느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증거는 수십 년, 어쩌면 수년 안에 기온이 급락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체감해 봅시다. 당신이 따뜻해지는 세계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조부모 세대보다 부모 세대가 더 따뜻한 기후를 경험했고 당신은 더더욱 따뜻한 세계를 기대합니다. 사냥감이 풍부해지고 식물이 다양해지고 정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의 자녀 세대에 추위가 돌아옵니다. 여름이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지고 동물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거나 사라집니다. 당신이 알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거 드라이아스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원인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북대서양 해류의 변화입니다. 녹는 빙하에서 나온 담수가 대량으로 바다로 흘러들어 해류의 순환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해류가 멈추면 열수송이 멈추고 북반구, 특히 북대서양 주변이 급격히 냉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가설들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 태양 활동 변화, 그리고 논쟁적이지만 혜성이나 소행성 충돌 가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동안 인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농경의 시작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나투피안 문화를 봅시다. 레반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에서 약 15억년 전부터 11억년 전까지 존재한 문화입니다. 나투피안 사람들은 수렵채 진민이었지만 정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만들었고 돌집을 지었고 곡물을 채집하고 저장했습니다. 고고학 유적에서 낫과 맷돌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곡물을 수확하고 가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야생밀과 보리를 채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농경 직전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거 드라이아스가 시작되고 기후가 건조해지고 추워지면서 야생 곡물의 분포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나투피안 사람들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곡물을 따라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곡물을 재배할 것인가. 일부 학자들은 영거 드라이아스의 기후 스트레스가 농경의 발명을 촉진했다고 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요. 하지만 이것도 단순화일 수 있습니다. 농경은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었고 각기 다른 조건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영거 드라이아스가 끝난 뒤 약 11,700년 전 농경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석기 혁명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염소와 양을 길들이고 정착 마을을 확장합니다. 거대 동물군의 멸종도 이 시기와 겹칩니다. 매머드, 마스토돈, 검치호, 거대, 나무늘보, 이들은 마지막 빙하기의 끝 무렵 그리고 영거 드라이아스 전후로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기후변화, 인간의 사냥, 둘 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멸종이 인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사냥의 대상이 바뀌고 생존 전략이 바뀌고 결국 사회 구조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괵베클리 테페, 터키 남동부, 기원전 9600년경부터 8200년경까지 사용된 유적입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경 이전의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T자형 석주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높이 5m가 넘는 석주도 있습니다. 석주에는 동물과 기호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뱀, 여우, 멧돼지, 독수리, 전갈. 이것은 의뢰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전, 집회 장소, 천문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아직 농경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렵 채집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규모 석조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뒤집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착 농경 잉여 생산 기념비 건축이라는 순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괵베클리 테페는 말합니다. 기념비 건축 정착 농경일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었다고요. 그런데 괵베클리 테페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이전 단계, 실험, 작은 구조물들, 어디 있을까요? 일부는 물속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120m 낮았습니다. 대륙붕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안은 항상 최고의 거주지였습니다. 물고기, 조개, 따뜻한 기후, 교역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약 20년 전부터 6년 전까지 약 120m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천천히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급격한 범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은 영거 드라이아스 동안 대부분 육지였습니다. 강이 흐르는 비옥한 계곡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으로 지금의 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문화, 이야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600년 전 보스포루스 해협이 뚫리면서 지중해의 물이 대량으로 흘러들어왔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흑해 주변의 저지대를 급격히 침수시켰을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여러 문화의 홍수 신화 노아의 방주, 길가메시, 서사시의 기억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해안에 있던 도시들을 바다에 잃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착지가 물에 잠겼을까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사라졌을까요? 이제 논쟁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직하게요. 일부 대중저자들 그레이엄 핸콕 같은 은빙하기 고도 문명 가설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혹은 그 이전에 우리가 모르는 발달된 문명이 있었고 영거 드라이아스 같은 재난으로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은 주류 고고학에서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확증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발달된 문명이라면 광범위한 유적, 도구, 건축물, 무역 네트워크에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적 괵베클리 테페,
카르나크 거석 배열, 일본의 조몬 토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복잡한 문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잃어버린 문명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일찍부터 창의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도 논쟁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12,900년 전 해성이나 소행성이 북미나 그린란드 빙상에 충돌했고 그것이 영거 드라이아스를 촉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로 제시되는 것은 특정 퇴적층의 나노 다이아몬드, 구상체, 스페룰, 수층 등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결정적인 크레이터가 발견되지 않았고 제시된 증거들에 대한 재해석이 계속 나오면서 학계에서 합의된 결론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지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확정이 아니라 가능한 상실입니다. 만약 해안 문화가 발달했고 그 문화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물에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 문명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그냥 복잡한 수렵 채집 사회, 초기 정착 공동체, 해양 문화 이것들도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흥미롭고 충분히 슬픈 상실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는 끝났습니다. 11,700년 전 온도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빠르게요. 몇십 년 안에 섭씨 수도가 올랐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세계는 다시 따뜻해졌고 사람들은 다시 확장했고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지가 커지고 결국 문명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1300년 동안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어떤 지식이, 어떤 이야기가, 어떤 가능성이 얼어붙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문명 이전, 기록 이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 그 시간은 길고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으로 갑니다. 답이 아니라 태도를 배우는 곳으로요. 파트 10. 미스터리는 남아도 괜찮다. 공백을 비추는 새로운 빛. 오늘 밤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요. 짧은 호흡으로 되짚어 봅시다. 청동기 세계의 불. 기원전 1200년 전후 한 세대 만에 꺼진 네트워크. 히타이트, 미케네, 우가릿. 우리는 왜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바다민족, 가뭄, 시스템 붕괴. 아마도 모두일 것입니다. 로마 이후의 침묵. 도시가 줄어들고 문자가 사라지고 수백 년이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메리카의 텅 빔, 카오키아, 차코, 메사베르데, 거대한 도시들이 천천히 비워지고 그 뒤로 질병이 와서 대륙을 휩쓸고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빈 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더스에 잠긴 언어, 정교한 도시, 표준화된 벽돌, 하수 시스템, 그리고 읽을 수 없는 기호들. 우리는 구조를 보지만 의도를 모릅니다. 아프리카의 지워짐, 그레이트 짐바브웨, 쿠시, 노크, 말리.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발굴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잃어버린 매뉴얼. 별과 파도로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한 사람들. 그들의 지식은 구전으로 전해졌고 접촉 이후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일부를 복원하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이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이집트의 안개. 피라미드는 시작이야. 파트 11. 바다 아래에 잃어버린 대륙. 침수된 해안선과 수중 고고학. 영거 드라이아스가 끝나고 세계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빙하가 녹고 온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진 세계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조용히
흔적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빙하기의 정점, 약 2만 년 전.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120m 낮았습니다. 1만 2천 년 전부터 6천 년 전까지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 120m가 올라왔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몇 밀리미터, 몇 센티미터 느리게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린 시절 뛰놀던 해변이 부모님 세대에는 더 넓었고 조부모 세대에는 수백 미터 더 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어른이 될 때쯤 그 해변은 물속입니다. 마을의 우물이 짠물이 되고 낮은 집들이 침수되고 결국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옛 해안선은 지금 바다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해안은 인간에게 최고의 거주지였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있었고 조개가 있었고 해초가 있었습니다. 기후는 내륙보다 온화했고 물은 항상 가까이 있었고 이동은 배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이 바다와 만나는 삼각주는 특히 비옥했습니다. 습지는 새와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석호는 조용한 어장이었습니다. 인류의 거실은 늘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실의 상당 부분이 지금은 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초기 인류의 정착 흔적이 이렇게 적을까? 대답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증거가 바다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얕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2만 년 전에는 육지였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 더 긴 강을 이루며 흘렀고 그 계곡은 비옥했을 것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 계곡이 천천히 침수되었습니다. 약 8천 년 전쯤 지금의 맘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만든 캠프, 도구, 화덕,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바닷물 아래 수십 미터 퇴적층 아래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수중 고고학은 이 잃어버린 풍경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느린 작업입니다. 육상 발굴과 달리 바다 밑은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시야가 탁합니다. 파도와 해류가 침식시킵니다.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장비는 비싸고 복잡합니다. 다이빙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발견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의 고고학입니다. 한 구역씩 천천히 훑고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도자기 조각 하나, 석기 하나, 목탄층 하나가 귀중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한 유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캠프의 흔적, 조개무지, 화덕의 채, 석기를 만들던 작업장, 이런 것들이 연속의 시를 복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단서들만으로도 공백은 조금씩 채워집니다. 바다는 역설적입니다. 파괴이기도 하지만 보존이기도 합니다. 어떤 유적은 파도에 씻겨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유적은 빠르게 퇴적물에 묻히면서 산소가 차단된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무가 썩지 않고 남습니다. 밧줄, 직물, 가죽. 육지에서는 수천 년 안에 사라질 유기물들이 바다 밑에서는 보존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자국도 남을 수 있습니다. 해안 진흙에 남긴 발자국이 다음 조수 때 퇴적물로 덮이고 그 위에 또 퇴적물이 쌓이고 결국 굳어서 화석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뒤 우리는 그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어른의 발, 아이의 발, 개의 발. 그들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었는지, 서두르고 있었는지, 함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순간의 단서를 잊습니다. 하지만 침수 공백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백이 크면 상상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는 곳에는 가설이 자라고 가설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때때로 신화가 됩니다. 아틀란티스는 진짜였다. 레무리아 대륙이 가라앉았다.
고대의 항구 도시가 바다 밑에 있다. 이런 주장들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물에 잠긴 유적이 발견되는 것과 전설 속 문명이 실제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증거와 이야기의 경계가 중요합니다. 수중에서 정착지 흔적이 발견되면 그것은 증거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만들되 증거가 말해주지 않는 것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바다 밑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라진 자리의 윤곽을 만져볼 뿐입니다. 여기에 해안선이 있었다. 여기에 강이 흘렀다.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 윤곽은 희미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윤곽은 때로 뼈와 치아, 흙 한 줌 속에서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파트 12. 뼈, 치아, 흙이 들려주는 이야기. 고대 DNA와 동위원소가 메우는 빈칸. 문자가 없을 때 몸이 기록이 됩니다. 뼈는 침묵하지만 완전히 말이 없지는 않습니다. 치아는 작지만 놀랍도록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흙 한 줌. 그 안에 미세한 화학 흔적은 시간을 건너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메시지를 읽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고대 DNA, aDNA.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는 열쇠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좁혀주는 도구입니다. 어둠 속에서 미세한 빛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풍경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발밑에 다음 발자국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DNA는 유전 정보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하고 섞이고 기록을 남깁니다. 오래된 뼈나 치아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다면, 보존 상태가 좋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인구 집단과 가까웠을까? 이동이 있었을까? 다른 집단과의 혼혈이 있었을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DNA는 사람의 계통을 말해줍니다. 생물학적 조상을요. 하지만 그것이 곧 문화나 정체성은 아닙니다. 사람은 유전자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언어, 믿음, 소속감은 DNA가 아니라 학습과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DNA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집단이 저 집단에게서 왔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이 집단은 저 집단과 유전적 연결이 있다는 정도로요. 동위원소 분석은 또 다른 종류의 기록을 읽습니다. 화학적 흔적입니다. 치아는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형성 과정에서 먹은 음식과 마신 물의 화학 성분이 치아 안에 기록됩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먹은 음식의 흔적이 뼈의 화학 조성에 남습니다. 다양한 동위원소가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 산소 동위원소는 물의 출처를 암시합니다. 고도, 기후, 지역에 따라 물의 동위원소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아의 산소 동위원소를 분석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자랐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탄소와 질소 동위원소는 식단을 말해줍니다. 육식 위주였는지, 채식 위주였는지, 해산물을 많이 먹었는지, 옥수수 같은 특정 작물을 주로 먹었는지, 이것은 생존 전략, 환경, 문화를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스트론튬 동위원소는 이동을 추적합니다. 각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스트론튬 비율이 다릅니다. 치아는 어린 시절의 지역을 기록하고 뼈는 평생의 평균을 기록합니다. 만약 치아와 뼈의 스트론튬 비율이 다르다면 이 사람은 자란 곳과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주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 파트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트 4. 아메리카의 급격한 비움을 기억하세요. 콜럼버스 이전의 인구 붕괴. 고대 DNA와 동위원소는 그 변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럽 접촉 전후의 유고를 비교하면 인구 구성의 변화, 식단의 변화, 이동 패턴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어도 뼈가 말합니다. 파트 2. 청동기 붕괴의 미스터리. 침입인가? 이주인가? 내부 붕괴인가? DNA 연구는 일부 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미케네 붕괴 전후의 그리스 본토 인구를 분석하면 대규모 외부 침입보다는 내부 재편의 증거가 더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부 외부인 탓이라는 단순한 서사는 약해집니다. 파트 6. 아프리카에 지워진 역사. 유전학은 아프리카 인구의 복잡성과 오래된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구전 전통과 유전 정보를 함께 읽으면 이동 경로, 집단 간 교류, 오래된 연결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역사가 없다는 거짓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윤리적 톤을 섞어야 합니다. 유해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유해 연구는 공동체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후손들의 동의, 존중, 그리고 연구 결과의 공유. 이것이 정직한 고고학의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유해가 동의 없이 수집되었습니다. 식민시대의 약탈, 전시용 채집, 연구라는 이름의 폭력.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더 신중합니다. 반환 요구에 응답하고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현지 공동체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DNA와 동위원소가 알려주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숫자는 언어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화학은 노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뼈는 믿음을 담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두려움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숫자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분석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상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증거에 기반하여, 하지만 인간적으로요. 우리는 빠른 결론 대신 조용히 범위를 줄여갑니다. 이 사람은 분명 외지인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집단은 침략자다가 아니라 이 집단은 최근 몇 세대 안에 이 지역으로 이동한 흔적이 있다. 어둠은 조금씩 얇아집니다. 완전히 밝아지지는 않지만 윤곽은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남아 있습니다.